자, 이번 시간은 공법 체계도 23번째 강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실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오는 파트니까 잘 공부해 보시고,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렇게 세 가지 사업별로 각각의 시행자, 시행 방식 등을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시행 방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을 사업 방식으로 정하고 하나를 선택하든지 혼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 자, 이 내용은 자기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스스로 자기 집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방식이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땅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땅으로 공급하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해서 새로운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주택 분양을 원하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 수용,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을 네 가지를 정해놓고 하나를 선택하든지 두 개 이상을 혼용을 하는 방식, 이렇게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하고 재건축 사업의 방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새로운 건물 같은 걸 져서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환지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공급하는 방식만 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도 있고 환지가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만 있고 환지가 없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결국 재개발 사업은 우리 예전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만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와서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으로.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같은 건물을 받을 수도 있고, 환지로 원하면 환지로 땅으로 받는 경우도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은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조합원 개념에 땅만 가진 사람은 없죠. 토지만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취하고, 재건축 사업은 토지만 가진 사람은 이 조합원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환지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차이점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은 건물을 공급할 때 이 건물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을 해야 되고,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정도로 오피스텔 양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개발에는 환지가 있는데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네요. 재개발에는 오피스텔이 없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시행자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 같은 관청이 사업을 해주든지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나 기타 공동출자업인 공동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데, 공동출자와 공동시행자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런 두 개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해주거나 관청이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때 예외가 뭐냐면 이 동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조합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이 두 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분홍색 원칙입니다. 노란색 예외가 있습니다. 세입자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하이면, 그러니까 세입자 수가 앞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도 이런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분의 2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으니까 앞에 3분의 2 이상만 동의받아서 시장우수 등이 직접 또는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동의 없이, 두 개 동의 다 없이도 시장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노란색 예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이 지문도. 자, 다음.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항상 조합이라는 게 먼저 나오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돼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과반 수동이 얻으면 5명의 공동시행자가 있으니까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선정해서 공동시행자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 얻으면 시장운수 등,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그다음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 자, 자본력이 있는 신탁업자, 이 금융기관 성격도 있습니다.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같은 신탁업자는 돈을 모아서 사업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충실히 있는 그런 신탁업자나 감정원.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재건축하고 좀 비교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과반 동의 얻으면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신탁업자나 감정원까지 들어가는데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 수동이 얻으면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올 예상 문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신탁업자나 재건축 조합이 감정원하고 공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재개발 조합으로 올라가셔서 이 재개발 조합은 공동시행자 5명,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 4번하고 5번이 없으니까 3명입니다. 자, 또 하나 주의사항. 재개발 사업 시행자 할 때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합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이란 법인 만드는 것 자체가 설립이 안 됩니다. 인원이 작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을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시행자 5명 위에 있죠. 이 사람들하고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재건축에는 없어요.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조합이란 법인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배운 거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정비구역 같은 걸 지정을 했을 때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이 해제 사유에서 5년짜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이런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복습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3번째 강의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공공시행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차 공공시행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조합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운수 등이 자기가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제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면 이게 공공시행자 성격이 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이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나서 시행자가 이런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운수 등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이 조합은 해산됩니다. 그리고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생겨서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조합을 만들어 사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업을 하고 막 이러면 조합원들이 막 다치고 이러면 천재지변이 나서 불가피한 사유가 되고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합을 만드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자, 요거는 사업 시행 예정일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설계도 단계인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재건축 사업일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조합을 내리고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재개발 조합할 때만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는 사유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공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은 정비구역이 굉장히 커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길죠? 사업기간이 길면 조합의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기간이 길 때 사업기간이 그 다음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리고 면적 2분의 1 전체 정비구역 안의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시장문수가 들어와 달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7번이 한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3분의 1로 바꿨습니다. 전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국공유지, 국유지나 시유지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니까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반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거 3분의 1로 바꾸는 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 예정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8가지 사유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재개발 조합을 해산하고 시장문수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들어가는 사유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행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대행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장문수 등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원시행자가 사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의 내부 사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이 뭐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업이 막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연되죠. 또 권리관계 분쟁은 조합이 소송 같은 걸 당합니다. 그러면 재판하느라고 사업 추진이 늦어집니다. 이렇게 시장문수 등은 조합의 내부 문제로 사업 지연, 권리관계의 분쟁이 생겨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되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시행자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조합을 시행자로 그대로 두고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문수가 대행자로 직접 들어가거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대행자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대행자. 대행자는 민법의 대리인처럼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하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시장문수 등이 조합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공공시행자랑 개념이 다르죠.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문수 등이 공공시행자로서 시행자가 직접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원조합이 사업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조합을 그대로 시행자한테 두고 시행자로 두고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로 시장문수 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대행자로 정한다는 거예요. 대행자는 대신 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보수를 받게 됩니다. 보수나 비용 같은 걸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행자는 업무를 할 때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뭐 시행자 이름과 시행자 계산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시행자가 원조합이죠. 조합의 계산으로 조합에게 법률적인 효과를 더 넘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자, 이거를 시행자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대행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자는 이제 보수나 비용 같은 거를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합이 사업하기 어려우면 2차 공공시행자로 시행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민간시행자, 이 대행자는 여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2번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안 하는 경우. 자, 요건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 1번과 2번 사유랑 같습니다. 요런 1번, 2번은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앞부분에서 요거죠, 요거. 자, 공공시행자, 시장문수 등이 직접 들어가는 사유들,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자, 그 중에서 1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시고, 이런 형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공공시행자가 들어가는 거고, 원시행자를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여기 지금 지정개발자도 시장운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번이나 2번 사유, 3번 사유 같은 게 해당되면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민간 개념인 민간합동법인이나 이런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을 지정개발자로 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아까는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민간 중에서 사업시행을 충실히 잘할 사람, 요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 민간합동법인은 자금력과 또 이제 나중에 건설회사랑 교섭할 수 있는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행자로 안정하고 민간 개념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에서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이런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사유가 있으면 민간 중에서도 사업 시행을 믿고 잘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조합이 재개발 조합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정개발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정개발자는 민간,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라는 개념. 자, 우리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업자를 잘 선정해야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항상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면 이 경쟁 입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조합원이 뭐 1000명 이러면 아파트를 많이 짓죠. 그럼 경쟁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건설회사가 여러 건설회사가 이제 응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안 짓습니다. 많이 접어야 130개, 150개 지으면 건설회사가 경쟁 입찰 같은 거 했을 때 건설회사가 안 들어오죠, 입찰을. 그런 경우는 이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원칙적으로 조합이 경쟁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면 경쟁이 잘 안 되니까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정관이라는 걸 안 만들고 규약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합 사업할 때는 정관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하는 거고, 아까 우리 앞에서 이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자,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니까 정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됐다. 또는 지정개발자 같은 민간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 경우는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공주체, 지정개발자 같은 민간주체가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행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행자를 정한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도 시행자를 정하고 나서 시공자를 경쟁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 시장운수 등이. 그런데 이 경우 시공자를 선정할 때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으로. 자, 원래는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면 이분들이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시공자를 정할 때 주민대표회의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주민대표회의가 자, 이런 일반 제한 지명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한 겁니다. 추천.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해서 추천을 하면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요 분홍색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고, 시장운수 등이 시공자 추천을 받았을 때는
추천받은 사람을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자랑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랑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에 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시공자랑 같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시공자랑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에 관한 시공자한테 철거도 맡긴다는 뜻이죠. 철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전진단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 안전진단이 재건축에만 있는 그 추가적인 규제인데, 자, 기본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안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안전평가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등급을 매긴 다음에 ABC 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 등급으로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거고, D등급이나 2등급 나왔을 때 안전진단이 통과됐다,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건데,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습니다.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계획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안전진단 실시가 들어갑니다. 자,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관청, 정비계획 위반은 구청장이나 뭐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위반할 텐데,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관청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는 것도 있고, 자, 정비계획 위반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하면 정비계획을 제한한다는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 정비계획의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지난 강의 때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토지 등 수요자가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 전에 이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안전진단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누가 요청합니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계획이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어지면 제한이라는 걸 하고, 이 제한 전에 안전진단 요청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이고 주택단지 안의 건물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재개발을 하지 않고 주택단지가 아닐 때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을 주택단지 안의 건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일 때는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재건축 사업이라도 여러 동이 있는 단지를,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혹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일 때 안전진단을 받는 건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이미 인정한 건물. 자,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이미 위험한 건물로 사용금지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또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물, 노후한 건축물 수가 많아서 그 안에 노후불량한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잔여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건물들은 이미 철거가 되어 있는 건물,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 사용금지라고 이미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은 안전진단 안 받고도 막바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땅 위의 건물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자, 안전진단을 안 받고도 막바로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주택단지 안의 건물인데 시장군수가 이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물은 안전진단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진입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들어가면 안전진단 안 받고도 철거할 수 있고, 노후불량한 건물 수를 이미 맞췄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노후한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고, 잔여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없이도 막바로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내 건물일 때 받지만 이런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안전진단이 아까 제가 직권도 있고 요청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자,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에 이런 정비계획 같은 것들의 위반 시기가 도래해서, 자, 관청,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되어서 정비계획을 만들면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전문가들 불러다가. 안전진단 비용은 정비기금이라는 기금, 공적 자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근데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안 만드는 경우는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이반시가 도래해서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이반시가 도래해서 만들면 정비계획의 이반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자 거기 안전인단을 직권으로 해주고 비용도 정비기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자 안전인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 정비계획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안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을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왜 제안할까요? 우리 앞에서 정비계획이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어지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제안한다는 것은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 제안을 해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제안 전에 이런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게 안전진단 대상이 되면 10분의 1 동의 얻어서 여기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자 이런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면. 자, 요청은 정비계획을 안 만들어서 제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제안 전에 이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동의 요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10분의 1 정도 이상만 동의 얻으면 제안 전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안전진단 요청서라는 것을 낼 수 있습니다. 10분의 1 동의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요청을 내면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요청이 있었을 때는 요청자한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보면 안전진단 절차가 두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 제안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10분의 1 동의 얻어서 요청서를 내면 요청서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진단 절차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진행되는데 1차 규제, 2차 규제, 3차 규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게 결정되려고 하면 3번의 규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현지조사. 자, 우리 그 관청이 현지조사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을 보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답변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라는 게 일단 유관검사,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지 안 할지를 여부를 결정해서 안전진단 정식으로 하자 결정이 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안전진단 기관은 뭐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 규제를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안 들어갑니다. 현지조사라는 걸 통과하면 안전진단 정식으로 하자 결정되고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갑니다. 1차 현지조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통과해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가면 이 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제 그 인력을 보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를 2차 규제로 통과하셔야 돼요. 자, 이 정식으로 정식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가 A, B, C 등급 나오면 리모델링 등급이고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을 때 재건축 등급으로 확정되시는 겁니다. D등급이나 2등급 맞으면 이 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가 D등급 나와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D등급으로 관청한테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시장군수 등이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하자, 재건축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이게 3차 규제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2등급 나오더라도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으면 정비계획 위반이 어렵다, 재건축이 어렵다 결정하시면 또 통과를 못한 겁니다. 요거까지 통과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다가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이 나와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위반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이 3차 통과까지 된 겁니다.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해주고 나면 이걸 특광도한테 보고하고 특광도는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건축 취소해라 이렇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취소해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의 위반을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결과에다가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하자, 재건축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시장군수 등이 결정했더라도 특광도한테 보고해서 이 특광도의사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건축의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1차 규제 현지조사, 2차 규제 안전진단 실시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통과해야 되고 3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3차 규제입니다. 글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조사 같은 걸 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갑니다. 1차 현지조사를 통과해서 안전진단 정식으로 하자, 실시하자 결정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가고 안전진단 보시면 요 30일 안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요청이 있었을 때는 요 30일 안에 요청자한테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지조사를 통과해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안전진단 기관이 나와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써줍니다. 결과보고서가 이제 A, B, C 등급이면 리모델링 등급이고 D등급이나 E등급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통과하게 된 거죠. 2차, 3차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E등급 나오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보류고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하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하자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3차를 통과한 겁니다.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합니다. 자, 위반권자인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이걸 특광도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특광도는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이런 시설안전공단한테 위탁해서 의뢰할 수 있고 이 검토 결과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후적인 절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나 건물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또 세입자 과반 동의를 얻어서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 받아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이런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데 세입자 세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도 이런 시장군수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3분의 2, 그 다음에 니은번이 과반수죠. 그 다음에 뒤에가 2분의 1이니까 이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답을 4번. 이거 잘 맞춰가지고 한번 가로넣기 한번 숫자를 한번 맞춰보시고, 기출문제니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정비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1명, 토지주택공사 등 2명,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렇게 3명의 공동시행자도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문장을 주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사업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만 남았고 가로주택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폐지된 사업이니까 이건 폐지된 사업이라고 알아두시고 그냥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현재는 3가지 사업만 정비법에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은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토지주택 공사 등 같은 공기업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원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사유. 자, 면적 2분의 1,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군수 시행을 요청했을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가 이런 해당되는 사유가 되는 거니까 이거 3분의 1을 2분의 1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2차 공공시행자.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구역이 넓어서 순차적으로 할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시고 이런 사유가 나오면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뀐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인데 아까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청 같은 거 했을 때는 자, 요청을 할 때는 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안전진단 요청은 누가 합니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 전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요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시장호수 등이 인정한 거는 이미 위험하다고 인정한 건물이니까 재건축 안전인단 실시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안전인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자, 안전인단은 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런 사람들이 안전인단 기관으로 안전인단 할 수 있다. 3번이 맞네요. 안전인단 기관이든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을 때는 재건축 추진할 때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인단 없이 재건축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그 2번 같은 것처럼 사용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시장호수 등이 인정한 건물은 이미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나온 건물이고,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붕괴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인단 실시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안전인단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시장호수 등이 안전인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직권으로 할 때는 정비기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청 받아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호수 등이 안전인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3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기출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자, 체계도는 우편으로 주소로 받으실 건데 문자를 알려주시면 우편 주소 알려주시고 또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공법의 무료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를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올해 공법 꼭 합격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려운 중개사 공부 지겹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강의 찍어서 올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정리법의 4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